인류 역사 속에서 원래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은 1대2 정도가 가장 적절한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가공식품, 튀김, 식용유 수없이 먹었기 때문에 이 비율이 1대20, 심지어는 1대50까지, 100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불균형이 바로 세포염증을 만들고 혈관 노화를 만들고 암의 토양이 된다는 거예요. 시중에 올리브유 중 한 60% 이상이 정제유로 섞은 가짜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엑스트라 버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르는 법은요. 최악의 기름 세 가지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매일 먹는 기름, 보통 이제 식용유니까 다 비슷하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기름 하나만 바꿔도 세포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현대 질병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나쁜 기름으로 인한 만성염증인데요. 그래서 자연의학 관점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기름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눠볼 건데요. 첫째는 정제 식용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식용유라고 부르죠. 마트에 가면 대두유, 옥수수유, 해바라기 씨유 등 현미유, 그리고 좀 건강해 보이죠. 현미유나 포도씨유 같은 경우는 이런 기름을 우리가 식용유라고 그러는데 이 정제 식용유가 첫 번째 우리가 좀 피해야 될 기름이기도 합니다. 마트에서 정말 많이 보죠. 콩기름 이러면 정말 좀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기름들이 문제인 경우 고기 잘못된 게 아니라 정제 과정 문제 때문입니다. 대부분 고온에서 250도 이상의 고온에서 고압 또 화학 용매를 사용해요. 이 화학류 핵산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추출해내고 아주 한 방울도 안 남겨놓고 아주 경제적으로 추출해내죠. 또 탈취하고 또 표백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트랜스지방과 산화지방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포막을 결국 공격하게 되고 염증과 노화를 가속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뉴트리션 앤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이런 2021년 이곳의 연구에 따르면요. 정제 식용유를 많이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보통 사람의 2.5배 정도 이렇게 높다라고 이렇게 발표도 나왔는데요. 결론은요. 기름은 투명할수록 세포는 점점 흐려진다라는 겁니다. 맑게 보이는 이 정제유가 가장 위험한 기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안 좋은 기름이라고 하면은 트랜스지방. 어떻게 보면 이 순서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트랜스지방이 훨씬 더 나쁘지 않을까요? 그래서 즉 트랜스지방은 우리가 흔히 마가린 쇼틴이라고 불러주는데 가공식품 속에 들어가는 기름이에요. 고체화돼 있죠. 그래서 빵, 과자, 인스턴트 음식에 숨어있는 기름입니다. 이 트랜스지방은요. 액체 기름을 고체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기름이에요. 이게 우리 몸의 세포막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포막은 유연해야 되거든요. 이걸 딱딱하게 만드는 이런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혈관은 막히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은 상당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나 심혈관 질환, 특히 암의 토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WHO에서도 2023년까지 아마 전 세계에서 이 트랜스지방을 완전히 탈출시키라고 이렇게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인류가 만든 최악의 지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산패된 기름이에요. 오래된 기름이죠. 오래된 기름. 또 이게 튀긴 기름, 여러 번 반복해서 튀긴 기름, 빛과 열에 노출된 기름, 이런 기름들은 결국은 이 공기나 빛이나 이 열에 계속 닿게 되면 이 지방은 산화하게 되거든요. 산패된다고 그래요. 썩는 거예요. 이 산화된 기름은 바로 우리가 마치 뭔가 이게 산화됐다라는 녹슬은 거, 철이 녹슬은 것처럼 우리 몸 안에서 활성산소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특히 우리가 식당에서 쓰는 여러 번 사용하는 이런 튀긴 기름 같은 경우, 또 이제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뚜껑을 열어둔 채 보관한 이런 기름병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합니다. 국제 식품과학 저널에서 발표한 이 푸드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이곳에서 2020년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한 번만 재가열해도 발암물질인 알데하이드 농도가 4배 정도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기름은 썩지 않아 보여도 산화되면 그게 썩은 독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열과 공기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좋은 기름이 바로 독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최악의 기름 세 가지는 정제 식용유, 너무 많이 먹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랜스지방, 마가린, 쇼트닝, 가공식품 속 기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패된 기름, 튀긴 기름, 오래된 기름, 열과 빛에 노출된 기름이라고 그랬죠. 결국 좋은 기름은 세포를 좀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나쁜 기름은 세포를 딱딱하게 만듭니다. 우리 몸에 60조 개 정도 세포가 있는데요. 매일 그 기름으로 둘러싸인 그 막으로 이 세포들이 보호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름을 먹느냐가 우리 세포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기름을 바꾸면 결국 세포가 바뀌게 되고, 세포가 바뀌게 되면 인생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건강을 위한 좋은 기름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요? 나쁜 기름도 뭐 많지만 좋은 기름들도 많습니다. 하여튼 기름이라고 모든 게 다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기름은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세포의 막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호르몬을 합성하는 작용도 하죠. 뇌의 60%를 구성하는 어떻게 보면 생명의 연료입니다. 단 어떤 기름을 선택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죠. 자연의학에서 세포를 살리는 한 세 가지 좋은 기름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들기름입니다. 오메가3의 보고죠. 뇌와 혈관을 살리는 기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들기름의 주성분은 알파 리놀렌산이라고 그러죠. 즉, 이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뇌 세포의 60%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세포막을 또 유연하게 만들고 혈류를 개선시켜주기도 하고 기억력을 또 유지시켜주기도 하고 특히 염증 억제에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라고 보는데요. 이건 이제 사용법도 있어요. 이것은 들기름 같은 경우는 절대 가열하면은 산패돼 버립니다. 열에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산화되기가 쉽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는 그냥 밥 위에 한 숟갈 아니면은 샐러드 같은 곳에 이렇게 한 숟갈 나물 무침에 생으로 섞어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참기름도 괜찮지만 들기름을 저는 오메가3 때문에 제일 좋은 기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되고 뚜껑을 닫아서 닫아놓은 상태에서도 2, 3개월 내에 소진하는 것이 산패를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기름, 좋은 기름은 올리브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장을 보호해주는 기름이다라고 해서 많이 연구가 돼 있는데요. 우리가 장수 지역으로 유명한 그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곳의 어떤 공통점이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그냥 좀 많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주성분은 이 올레산이에요.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건 오메가3는 아니에요. 6도 아니고 오메가9 지방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혈중에 LDL이라고 하죠. 나쁜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줄여주는 작용을 하고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요, 매일 올리브유를 꾸준히 한 7g 정도, 0.5스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7g 정도에서 1, 2스푼, 20g, 22g 정도까지를 섭취한 사람들은 심혈관 어떤 질환의 위험성이 30% 이상 낮아졌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2022년 메타 분석에서는 올리브유 섭취가 20g까지는 심혈관 질환 및 전체 사망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20g을 이상 먹었을 때, 즉 많이 먹으면 더 좋으냐라는 것에 대한 연구였어요. 20g을 넘겨서 먹은 사람들도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좋다고 많이 먹는 것은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올리브유 사용법은 가열할 때에 180도 이하에서, 그래서 약불 볶음용으로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가장 좋은 용도는 이것도 마찬가지 샐러드, 어떤 드레싱이나 생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냉압착 제품으로 선택하는 것을 특별히 또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는 아보카도유와 코코넛 오일인데요. 이게 열에 강한 조리용 기름을 이것을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들기름과 올리브유가 생식용이라면 가열이 필요한 요리에는 이 아보카도유와 코코넛 오일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이것의 공통점, 세 개의 공통점은 저온 압착을 한다는 거예요. 화학 공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압착해서 그냥 짜내는 기름이라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보카도유는 특히 그런데 발연점이 어느 정도 이상 높아요. 250도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볶음이라든가
구이 뭐 이런 요리에 적합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E와 또 불포화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산화에 또 상당히 좀 강해요. 그래서 세포 노화를 막는 항산화 효과가 다른 기름보다 특별히 더 탁월합니다. 또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이지만은 그중 60% 정도가 중세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에너지로 바로 쓰일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당뇨 환자들한테 상당히 좋은 기름이 될 수 있고요. 또 장내 유해균의 억제 효과가 이 기름에 좀 또 다른 기름보다 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용법은 아보카도유와 이 코코넛 오일은 튀김 요리, 구이 같은 거, 뭐 이런 거에 고온에 적합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아보카도유는 약간 좀 부드럽고 이렇게 중성의 맛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맛이고, 코코넛 오일은 향이 조금 강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좋은 기름의 3원칙. 첫째는 정제되지 않은 기름, 압착, 냉압착이라고 해요. 이런 방식으로 짜낸다라고, 정통 방식으로 짜낸다라고 하는 거고요. 둘째는 가열하지 않거나 발연점 이하로 조리한다라는 거고, 셋째는 빛과 공기 또 열로부터 보호해서 보관하셔라. 냉장 또는 어두운 병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결국 기름은요, 이게 음식이 아니라 저는 세포의 언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기름으로 요리하느냐가 세포의 어떤 염증과 회복을 결정합니다. 좋은 기름은 세포를 부드럽게 하고, 나쁜 기름은 마음까지도 다 뻑뻑하게 만듭니다. 들기름이 특별히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들기름은 우리 한국에서만 주로 먹는 기름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들기름 한 숟갈이 약보다 강력한 현대인들한테 치유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대부분 질병은 어떤 병인가요? 비만, 당뇨, 고혈압, 암 모두 한 가지 공통적 원인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기름의 불균형입니다. 즉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깨진 비율 때문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어떤 여러 가지 식용유들, 옥수수유, 해바라기유, 포도씨유 이런 대부분의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주성분입니다. 물론 오메가6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많이 먹어서 문제죠. 하여튼 문제는 이런 기름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원래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은 1대2 정도가 가장 적절한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가공식품, 튀김, 식용유 수없이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이 비율이 1대20, 심지어는 1대50까지, 100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균형이 깨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불균형이 바로 세포 염증을 만들고 혈관 노화를 만들고 암의 토양이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생명과학 저널이죠. 저널 오브 리피드 리서치라고 하는 2021년 보고에서는요. 오메가6 과잉 섭취가 암, 당뇨, 류마티즘 등 만성 염성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결과를 갖다가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메가3 지방산이 그래서 중요성이 이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의 어떻게 보면 보고예요, 보고. 이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천연 해독제가 바로 들기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들기름의 한 60% 이상이 알파리놀렌산, 즉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들기름이라고 해서 전체 다 오메가3는 아니에요. 그 안에는 균형을 이루어서 오메가3 지방산이 많다는 건데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은 몸에서 합성하지가 않아요. 합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들기름 한 숟가락은 세포막의 어떤 유연성을 회복시켜주고 염증을 진화하는, 염증을 꺼주는 어떤 스위치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이 들기름 자체가 혈관 속의 찌꺼기를 녹여주고 또 혈압을 낮춰주기도 하고 뇌세포의 신호전달 체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 기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이 하버드 의대에서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섭취가 많은 그룹은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30% 이상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의학에서 좋아하는 세계 3대 오메가3 기름이 있는데요. 참 이거 참 신기해요. 한국의 들기름, 유럽에는 아마씨유, 남미에는 치아시드. 대륙별로 오메가3를 충분히 우리가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이 만들어줬다는 거죠. 이거 모두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다 풍부해서 혈관을 맑게 하고 세포막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먹는 들기름은 우리 문화한테 딱 맞죠. 그래서 우리 유전자에 가장 잘 맞는 기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요. 하여튼 좋은 기름은 세포를 부드럽게 만들고 나쁜 기름은 세포를 막 굳게 만듭니다. 오늘 나쁜 기름 대신에 이 한 숟가락의 들기름으로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을 한번 비율을 한번 맞춰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염증을 끄고 또 세포를 젊게 만드는 한 자연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들기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들기름은 정말 좋은 기름이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 드렸었는데요. 결국 좋은 것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 섭취 시 3가지 핵심 주의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건 절대 가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열 금지 식품입니다. 들기름의 주성분인 그 오메가3 지방산, 알파 레놀렌산은 열과 산소에 매우 취약합니다. 180도 이상만 되어도 금세 산화돼 버려요. 그래서 몸에 해로운 이 과산화 지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종의 지방 독소예요. 이걸 확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볶음이라든가 튀김 이런 뭐 부침 요리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생식용, 나물 무침이라든가 샐러드용, 그리고 밥 위에 한 스푼 이렇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는 보관은 반드시 냉장을 하셔야 됩니다.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요. 들기름은 이 산소나 햇빛, 열에 노출되면 정말 빠르게 산패됩니다. 부패되는 거죠. 그래서 보관할 때 팁이 있는데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 후에는 그 뚜껑 빨리 닫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개봉 한번 했어요. 그러면은 2, 3개월 내내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냉장 또는 그늘진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오래된 들기름을 우리가 이렇게 먹으려고 해보면 맛이 이미 상당히 이렇게 떨어져요. 고소한 맛이 사라집니다. 약간 쓴맛, 비린 향이 느껴진다면 이미 산화된 상태예요. 이런 기름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는 하루 섭취량은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들기름을 우리가 약처럼 강력한 작용을 하지만 이것도 과다 섭취하게 되면 혈액이 너무 묽어지거나 속이 좀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응고제 복용 중인 분들은 또 위가 약한 분이라면은 하루 한 스푼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유 섭취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요즘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하루 한 숟갈 올리브유를 참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혈관에 좋다, 뭐 지중해 식단의 핵심이다. 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올리브유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올리브유를 냉압착해서 만든 거라고 그랬어요. 화학 처리 없이 짜낸 첫 번째 생즙이거든요. 비타민 E와 폴리페놀, 올레산 같은 항산화 물질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죠. 그래서 혈관 노화와 염증을 막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이 세계적인 어떤 생활습관 공중보건 연구 권위지가 있는데 랜싯 퍼블릭 헬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2018년 연구에서는 매일 올리브유를 섭취한 그룹이 이것도 마찬가지 심혈관 질환이 30% 이상 낮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요,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이 이름을 붙었다고 해서 모두 진짜 좋은 기름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현재 시중의 올리브유 중 한 60% 이상이 정제유를 어떻게 보면 좀 섞은 가짜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 정도다라고 하는 것이 조사에도 이게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엑스트라 버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르는 법은요, 라벨에 붙어 있어요. cold pressed. 그래서 냉압착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 cold extracted. 이것도 냉압착해서 추출했다라고 하는 표시로 정확하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올리브유를 열을 가하지 않고 짜냈다라고 하는 진짜 생기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투명한 우리가 유리병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생산지가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이탈리아, 뭐 스페인, 뭐 아니면 그리스 등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열었을 때 냄새가 조금은 고소한 맛이 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약간 먹어봤을 때는 약간 끝맛이 매운맛 비슷하게 납니다. 이것은 폴리페놀 성분의 특징이에요. 즉 향이 만약에 없고 맹맹한 올리브유라면 이것은 산화됐을 가능성이 있는 기름입니다. 세 번째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열을 가하면요, 이것도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과산화 지질이라고 했죠. 지방 독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생기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즉 그래서 튀김용, 볶음용으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올리브 사용할 때는 샐러드 드레싱용 밥 위에 또는 한 숟갈. 들기름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뭐 스프나 채소 요리 같은 것에 넣을 때는 불을 다 끈 다음에 어느 정도 온도가 떨어졌을 때 이게 넣는 거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또 가열 시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아니라 라이트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 같은 걸로 대체하는 것도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생으로 먹을 때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올리브유 한 스푼은 한 15ml 정도 돼요. 15ml 정도 되는데 15ml, 15cc 정도죠. 이것에 칼로리가 있어요. 지방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좀 높습니다. 약 120칼로리 정도가 나와요. 좋은 기름이지만은 많이 먹으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비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스푼이면은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적당한 기름은 약이지만 과하면 마찬가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결국 혈관을 보호하게 되고 세포의 염증을 가라앉게 만드는 저는 유럽의 들기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들기름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가열을 하지 않고 먹는다. 그리고 또 좋은 제품들은 적당히 조금만 먹는 데서 우리 몸은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오메가3 영양제는 꼭 필요한 영양제인가요? 오메가3 영양제 꼭 먹어야 할까요? 요즘은 누구나 뭐 한 통 정도는 집에 있지 않나요? 이게 뭐 혈관에 좋다, 뭐 두뇌에 좋다, 염증을 줄인다. 예, 맞습니다. 근데 꼭 이걸 영양제로 먹어야 할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만으로도요,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학은 과했을 때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메가3는 그래서 약이 아니라 어떤 기름의 균형 문제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오메가3는 항염을 하죠, 항염. 오메가6는 염증을 유도하는 작용을 합니다. 긴장과 이완을 우리 몸에서 기름을 가지고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오메가6는 긴장, 오메가3는 이완이죠. 이렇게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가공식품을 그래 많이 먹잖아요. 식용유 많이 먹잖아요. 그걸 통해서 오메가6를 보통 필요한 양보다 10배에서 20배 정도 이상으로 과잉 섭취하고 있다는 곳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금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결과적으로 염증, 고지혈증, 암, 대사성 질환이 늘어난 이유 중에 이런 균형의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오메가3가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게 아니라 오메가6가 너무 많아서 균형이 깨진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영양제보다는 음식이 더 안전하고 상당히 더 효과적입니다. 오메가3는 산화되기 쉬운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따라서 알약 형태로 오래 이렇게 보관하다 보면 이게 쉽게 산패될 수 있어요. 그 산패된 그 오메가3는 오히려 우리 몸속에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영양과학 분야의 국제학술지죠. Journal of Nutritional Science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시중 오메가3 보충제의 25에서 30%가 이미 산화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즉 썩은 기름을 삼키고 있을 수도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의 오메가3 음식에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오메가3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한국의 들기름, 유럽의 아마슈, 남미의 치아시드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메가3 삼총사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쉽게 우리가 또 먹을 수 있는 것이 등푸른 생선, 고등어나 연어나 정어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섭취하는데 주 한 1, 2회 정도 섭취한다면 보충제 없이도 충분히 우리 몸에서는 섭취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어떤 부족한 영양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의 균형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제를 늘리기보다는 식탁 위에서 우리가 기름의 균형을 바꾸는 게 진짜 치료입니다. 즉 영양제보다 들기름 한 스푼이 더 좋은 오메가3 지방 치료제입니다. 살아있는 음식과 죽은 음식의 의미는 무엇이며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요즘은 편의점에 가면은 냉동식품도 있고 또 전자레인지 음식이 좀 일상적이죠. 그런데 자연의학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음식은 살아있나요? 아니면 죽어있나요? 같은 탄수화물, 같은 단백질이라도 살아있는 음식과
죽은 음식은 세포가 반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음식이란 세포가 건강하게 반응하는 진짜 음식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음식들은 햇빛을 받고 자란 채소들, 껍질째 먹는 이 제철 과일들, 발효된 어떤 장류와 김치, 불에 좀 덜 익힌 이 통곡물 같은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살아있는 음식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음식에는 단순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이 아니라 효소, 파이토케미칼, 미네랄, 우리가 생체 활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살아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세포가 진짜로 먹고 살아나는 에너지로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치유의학에서는 이것을 세포가 살아있는 음식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반대로 죽은 음식은 생명력을 잃은 음식입니다. 공장에서 만든 인스턴트 식품들, 튀기거나 볶은 고운 어떤 조리식품들, 정제유가 들어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 또 설탕 이런 것들이 들어간 이런 제품들이죠. 또 밀가루 음식, 또 전자레인지에 데운 이런 냉동식품들, 이런 음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영양소가 남아있는 듯 하지만은 사실 칼로리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효소와 미세 영양소는 이미 파괴된 상태입니다. 즉 칼로리는 있지만 생명력은 음식, 세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몸의 효소를 소모시키는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우리는 죽은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준은 효소입니다. 효소가 살아있는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자기 분해 효소가 존재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소화효소와 대사효소가 있듯이 모든 식물에는, 식품에는 자 각자 효소가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이 효소는 어떻게 보면 생명이 끝나면 결국 스스로를 분해해서 다른 생명을 위한 에너지로 우리가 변하게 만들어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효소는 45도 이상에서는 활성이 뚝 떨어져요. 그 다음에 55도 이상에서는 거의 전멸하기 시작합니다. 100도씨에서는 완전히 파괴됩니다. 즉 불에 과하게 익히거나 정제된 음식은 세포가 반응할 수 없는 죽은 음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죽고 싶으면 죽은 음식 많이 드세요. 응? 살고 싶으면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음식은요, 가공을 하면 할수록 입에는 좋을지 모르나 세포에는 독이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칼로리로 사는 게 아닙니다. 생명력 있는 그 에너지로 살아갑니다. 수치를 따지는 이런 식단보다는 햇빛을 먹으면 그 한 입의 채소가 세포에게는 더 큰 생명이 된다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도 자기 식탁 위에, 내 식탁 위에 이 살아있는 음식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한 끼가 내 세포의 생명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 하지만 자연의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은 음식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청소하고 해독하는 시간이다.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 이론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와 노벨 생리의학상 연구에서도 이미 밝혀진 24시간 생체 리듬의 과학이에요. 인체의 하루는 먹고 쉬고 배설하는 이런 리듬으로 우리가 움직입니다. 우리 몸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이런 리듬을 찾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의학에서 이를 생체 시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루의 리듬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지만은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게 한 리듬이에요. 재생과 회복의 리듬을 갖고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간이 해독을 시작하고 면역이 복구되고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수면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4시부터 정오까지, 점심까지 이 시간에는 배설과 해독의 시간입니다. 간, 신장, 림프계가 밤새 만들어진 이 노폐물을 배설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장이 청소 모드로 전환하는 시간이죠. 이때 중요한 호르몬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모틸린 호르몬입니다. 이게 의학에서 거의 다루지 않아요. 현대의학에서. 하지만 장의 연동운동을 도와주는 가장 강력한 해독 호르몬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공복에만 나오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장의 연동운동을 통해서 대변으로 버리게 하는 하여튼 내장 청소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오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흡수와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이죠. 이때 소화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분비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즉 아침은 먹는 시간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이라는 거죠. 아침 공복이 어떻게 보면 해독의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공복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생존 모드가 아니라 이때는 정화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이때 세포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 바로 오토파지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오토파지는 이게 유명하게 되고 알려진 것은 2016년이에요. 이게 로벨 생리의학상 우리 옆 나라에서 나왔죠. 요시노리 오스미 박사의 연구에서 나온 건데요. 공복이 일정 시간 지속되면은 세포 스스로 노폐물과 손상된 단백질을 분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포로 재생된다는 이런 사실을 밝혔는데요. 이거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이 요시노리 박사의 연구는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보통은 먹은 만큼 우리 몸은 건강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의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들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먹는 양은 하루에 먹는 양은 채식해요. 이 사람 채식하는 그이에요. 이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하루 먹는 양은 20g이 채 안 되는데 대변을 분석해 보니까 한 50g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지 빼샥 마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덩치도 커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 해서 이게 시작된 연구예요. 그 생리 실험을 해보니까 오토파지 현상으로 우리 몸에 들어있는 60조 개의 세포가 하루에 보통 한 1조 개 가까이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데 이 죽은 이 단백질 덩어리를 재활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몸의 단백질은 300g이 필요한데 실제로 우리 몸이 필요한 것은 보통 1kg에 1g 정도를 권장하거든요. 그래서 60kg이면 60g 정도를 권장하는데 나머지 240g은 자체적으로 오토파지 현상을 일으켜가지고서 자체적으로 흡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것을 발표함으로써 로벨 생리학상을 받은 거예요. 로벨 의학상을 받은 거죠. 하여튼 이런 원리에 의해서 아침밥 이야기가 또 더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또 힘을 얻게 되었는데요. 하여튼 밤새 청소한 봄이 아침에 배출하는 시간에 우리가 음식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화 시스템이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는 도중에 바닥에 다시 막 먼지를 뿌리는 것 같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 아침 공복에 우리 몸은 이 세 가지 해독을 동시에 수행하는데요. 첫째는 간 해독이죠. 밤새 쌓인 독소를 담즙으로 이렇게 배출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림프 해독이라고 그래서 노폐물과 염증 물질을 순환시켜서 우리 몸은 그 시간에 배출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장 해독이에요. 이 공복에만 나오는 이 모틸린 호르몬이 장을 연동운동을 시켜서 청소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숙병과 독소를 밀어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적게 먹어서 대변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공복에 이 시스템이 망가진 겁니다. 변비는. 그래서 이 공복 시간을 갖춰서 장이 연동해서 스스로 밀어낼 수 있는 힘, 아침에 밀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변비 치료의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아침 공복에 물을 충분히 마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 레몬수, 사과 당근 주스 같은 이런 자연 해독수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것들을 마시게 되면은 이 세 가지 청소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요, 아침을 무겁게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몸에서. 아침에 우리가 밥, 빵, 우유, 커피 등으로 위장을 이렇게 자극하게 되면은 간은 결국 해독을 멈추게 되고요. 소화로 에너지를 집중하게 돼요. 해독을 해야 될 시간에 소화로 에너지를 집중하는 이런 변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즉 해독의 황금 시간인 이 새벽 4시부터 오전 시간을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밥이 해독에는 방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몸속 독소는 결국은 배출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재흡수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아침밥은 잘 먹었는데도 피곤하고 염증은 생기고 또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고 또 장부의 여러 가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피로, 여러분들 입냄새, 얼굴이 붓는 거, 하지가 붓는 거, 속이 더부룩한 거, 이런 것들은요, 단순한 어떤 수면의 문제가 아니라 해독이 미완성된 이런 상태를 뜻한다. 이렇게 자기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공복의 아침을 지키는 이 실천법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아침은 물로만 한번 해독을 시작하는 거예요. 기상 직후에 따뜻한 물 한두 잔, 그리고 오전에는 레몬 한 조각을 띄운 그 생수를 천천히 한번 마셔보세요. 이러면 간은 깨어나고 담즙 분비가 아주 촉진됩니다. 두 번째는 오전엔 음식이 아닌 어떤 자연의 빛을 조금 한번 넣어줘 보세요.
햇빛 좀 쬐고 깊은 좀 호흡을 해서 산소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한번 산소로 세포를 한번 깨워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연 치유에 있어서 아침 식사는 이렇습니다. 이게 아침 식사예요. 산소를 충분히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오전 시간, 정오죠, 이제 정오. 점심은 점화의 시간이다. 이때 첫 끼를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모님이 해독 다 마치고 소화효소가 충분히 분비되는 시간대에 우리가 식사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넷째는 저녁은 하루의 해독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는 6시 좀 이전에 끝내주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현대생활에서 좀 쉽지 않죠. 그래서 늦어도 8시 정도까지는 저녁을 마무리하셔라라는 얘기고요. 이후에는 간이 8시 이후에 9시 넘어서는 간이 막 이제 해독을 시작해야 될 시간이에요. 이때 또 음식 들어가면 해독 리듬이 깨져버립니다. 야식이 당기면 좀 음식 대신에 따뜻한 물 한 잔이나 허브차 한 잔으로 마음의 허기를 조금 달래셔야 됩니다. 그 한 잔이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밤의 회복을 돕습니다. 저녁에 어떤 절제는 다음날의 맑은 아침을 만드는 그게 원료입니다. 아침 공복은 굶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나를 고쳐 쓰는 시간이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드리고 싶고요. 이 시간을 지켜주면은 간은 독소 내보내고 장은 청소를 마치고 세포는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하루의 첫 의사는 아침 공복에 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더 넣을까 보다는 아침에 얼마나 비워둘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게 진짜 치유의 시간입니다. 아침 공복에 레몬수가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침 공복, 그것은 몸이 밤새 해독을 마치고서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때 단 한 잔의 레몬수가 몸의 회복 스위치를 이렇게 꽉 눌러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냥 물 말고 왜 굳이 레몬수를 마셔야 하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레몬은 해독의 열쇠를 쥔 과일이기 때문이에요. 레몬수는 간을 깨우는 천연 알람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밤새 간이 혈액 속 독소를 막 분해하고 담즙에 실어서 장으로 막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담즙의 흐름이 막혀 있거나 정체되게 되면은 독소가 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몸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때 아침 공복의 그 레몬수가 간을 자극해서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 주는 거예요. 국제 그 식품과학 저널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저널 오브 펑셔널 펀즈라고 아주 유명한 연구인데요. 2020년 이 연구에서도 레몬 속에 들어있는 그 시트르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물질과 플라보노이드가 이 간 효소의 해독 활성을 높인다. 그래서 담즙 분비를 2~3배 촉진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즉 레몬수는 밤새 일한 간한테 이제 문 열고 청소 끝내라라고 하는 자연의 신호음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레몬수는 몸의 pH 균형을 또 회복시켜 주는데요. 레몬은 신맛이지만은 몸 안에서는 알카린성 음식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몸은 어떤 스트레스, 육류, 가공식품, 카페인 등으로 인해서 쉽게 산성화돼 있어요. 이때 레몬수 한 잔은 그 혈액의 pH를 부드럽게 이렇게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산성피를 알카리성 체질 전환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포 대사는 활발해지고 피로감은 좀 줄어들게 되고 염증은 완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침에 특히 레몬수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루의 산염기 밸런스를 맞춰주는 자연의 어떤 보정장치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레몬에는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이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이런 생체 활성 물질이 아주 상당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산화 해독의 어떤 콤비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가 합쳐서 항산화를 만드는 하나의 해독 콤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해독에는 비타민 C 이외에도 레몬 안에 들어있는 헤스피리딘이라고 하는 물질과 에리오시티닐 같은 이런 플라보노이드 이색트 계통이거든요. 이런 물질들은 항산화 물질로 작용하는 역할을 아주 풍부하게 해줍니다. 이 성분들은 간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세포막의 염증을 줄여주는 확실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연구 논문에서도 이 레몬 추출물이 간 독성 완화한다라는 발표를 많이 했죠. 특히 지방간의 염증, 우리가 피로를 많이 느끼는데 피로를 개선하는 이 효과가 상당히 확인됐습니다. 즉 레몬수는 해독뿐만 아니라 간의 재생 에너지 음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상후 물 한 잔과 오전에
그 삐지근한 그 레몬수 한 잔은 단 3분 만에 위장 운동을 자극하고 장을 막 깨워서 배변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간이 깨어나고 위장이 움직이고 림프 순환이 열리게 만드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몬수는 단순히 해독이 아니라 몸의 순환을 여는 첫 의식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레몬수는요, 단순한 다이어트 음료는 아닙니다. 그건 몸에 그 밤새 해독한 몸에 내려주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선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번 커피 대신에 여러분 따뜻한 레몬수 한 잔으로 내 자신의 간에게 한번 수고했어 라고 한번 이런 인사를 하면서 한 잔 마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비타민C 영양제보다 레몬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원장님, 레몬 좋다지만 이거 먹기 힘든데요. 그냥 비타민C 영양제 하나 먹으면 뭐 그냥 충분한 거 아닌가요? 이거 참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타민C 자체보다 어떤 형태로 들어오느냐가 세포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레몬의 비타민C는 자연의 어떤 복합체입니다. 근데 영양제 속 비타민C는 합성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순수한 C 성분만 초가공해서, 가공도 그냥 초가공입니다. 이것을 분리했기 때문에 흡수는 좀 빠를지 몰라요. 하지만 세포 안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소변으로 금방 배출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레몬 속 비타민C는 플라보노이드, 좀 전에 얘기했던 헤스페레딘, 루틴, 에리오시트린 같은 이런 생리활성 물질과 함께 존재합니다. 이 천연 조합 덕분에 세포의 흡수율이 상당히 더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산화 효과는 2~3배가 오랫동안 지속간다는데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술지에 저널 오브 뉴트리얼 사이언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2021년 이 연구에서도 자연 속 비타민C는 항산화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염증과 피로 회복에 훨씬 더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 레몬 속 비타민C는 유기산이죠. 시트르산과 함께 이렇게 흡수됨으로 인해서 간의 해독 효소를 도와주고 세포 속에서 바로 항산화 작용을 시작합니다. 간과 세포가 함께 쓰는 어떤 형태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초가공한 영양제의 합성 비타민 C는 간에서 대사에 부담을 준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죠. 즉 영양제는 죽어있는 영양소 보충이고 레몬은 살아있는 영양소 활성화입니다. 레몬 한 개에는 보통 약 한 50에서 6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요. 즉 하루 권장량의 한 절반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타민C와 함께 들어오는 이 생명력들이에요. 햇빛, 흙, 물이 만든 이 천연의 조합, 이게 바로 이 인공 캡슐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살아있는 영양입니다. 비타민C는 어떻게 보면 숫자가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레몬수 한 잔의 비타민C는 단순히 면역을 높이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회복 리듬을 깨워줍니다. 오늘부터는 한번 약 대신 자연이 만든 비타민C 음료 레몬수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레몬수는 어떻게 만들어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레몬수의 핵심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또 온도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에 이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 비율은요. 레몬 한 조각 아니면은 또 레몬즙 1 작은 큰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조그마한 숟갈 여기에 물 200ml 정도를 같이 섞어서 드시면 먹을 만합니다. 근데 이때 레몬을 그냥 얇게 좀 썰어서 핵심은 뭐냐면 껍질째 띄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즙 짜는 것보다도 껍질째 같이 넣어버리는 거예요.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에센셜 오일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레몬 그 껍질에. 그래서 간 해독 효소를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항산화 효과를 높여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껍질째 그냥 물에다가 넣어서 드셔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온도는 미지근한 물입니다. 미지근한 물은 보통 35도씨 뭐 전후 우리 체온과 비슷한 물이 제일 좋은데요. 근데 너무 뜨거운 곳에 막 그 레몬을 넣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비타민 C가 파괴되고요. 또 너무 찬 물은 간과 위를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체온과 비슷한 물에 레몬을 넣어서 레몬수를 드시는 게 이상적이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타이밍은 언제? 아침에 제일 좋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아무리 좋아도 이게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레몬수를 마시기보다는 생수가 훨씬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일단은 몸을 깨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한 30분 후부터 위장이 안정된 상태에서 식사 30분 전까지, 저는 식사 10분 전까지 드셔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천천히 레몬수를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타이밍이 바로 간이 해독을 마치고 담즙 분비하는 시간이거든요. 특히 이제 장청소 호르몬, 이 모텔린이라는 거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이다. 이때에 레몬수가 들어갔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낸다라는 이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보관하는 거예요. 이 보관도 중요하죠. 가능하시면 하루치마, 냉장고에 너무 오랫동안 막 만들어서 넣지 말고 하루 먹을 것 정도만 딱 이렇게 만들어서 바로바로 만들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도 마찬가지로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산화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C 효과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날 아침에 바로 만들어 천천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레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과일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공기에 너무 노출시켜 놓으면은 비타민 C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균형이 좀 무너지는 역할을 해요. 영양소 균형이 무너지는. 그래서 바로바로 먹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하여튼 레몬수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해독 음료가 아니라 아침마다 간에한테 이렇게 보내게 되는 저는 감사의 인사다라고 해서 레몬수 한 잔 드시면서 고생한 자기 간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드시면은 우리 몸 안에서는 훨씬 더 활성도가 더 높아집니다. 레몬수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예, 레몬수도요, 이게 약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또 자극이 될 수도 있는데요. 레몬수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우리가 욕심이 많아갖고 또 너무 진하게 막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 막 자극이 너무 과하면 또 우리 몸을 자극하고 더 해로운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레몬 한 조각 혹은 레몬즙, 1작은 술 이 정도면 아주 충분합니다. 레몬은요, pH가 한 2, 3 정도의 강상선이에요. 산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너무 오랫동안 입에 머물게 되면 치아 속에 범랑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몬수 드실 때는 빨대로 좀 드셔라라고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많이 마신 뒤에는 물 한 모금으로 입을 좀 헹구는 것도 좋습니다. 또 레몬수 섭취 후에는 이때 또 막 바로 양치하게 되면은 정말 치아를 좀 부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부드럽게 양치하는 이런 것들도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속이 약한 분, 위산 과다 이런 증상이 있거나 역류성 식도염 이런 증상을 갖고 계신 분은 식전 공복에 바로 마시지 말고 물에 희석해서 아주 연하게, 더 연하게 드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빨리빨리 먹지 말고 천천히 드시는 것도, 그리고 또 이런 분한테는 저는 식사 바로 전에 좀 드셔라. 그래서 바로 식사를 통해서 위산의 문제를 좀 편하게 해주는 이런 것들도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레몬즙을 막 이렇게 끓이거나 막 너무 뜨거운 물에 이렇게 붓게 되면 비타민 C뿐만 아니라 레몬즙의 가장 좋은 장점이죠. 살아있는 레몬이 갖고 있는 가장 장점인 자체 효소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넣지 마셔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레몬 수는 강한 해독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섬세한 쪽은 음식입니다. 뜨거운 물에 진하게가 아니라 생수에 좀 부드럽게 매일 꾸준히가 해독의 비결입니다. 레몬즙을 활용하는 방법 중 지중해식 해독법은 무엇인가요? 요즘 유럽에서는 지중해식 해독법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좀 간의 어떤 활성도를 좀 깨워주고 세포를 좀 정화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어떤 자연식 해독법인데요. 이 방법의 핵심은 바로 레몬즙에 있어요. 거기에 추가하는 게 있는데 올리브유를 좀 추가합니다. 그리고 오지게난 물을 같이 타면 돼요. 이 세 가지 조화로 하루의 간의 리듬을 되살리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에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지중해식 해독법은 언제 하냐면요. 아침 공복에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이 가장 활발히 해독을 시작하는 시간대에 우리가 세 개 조합이죠. 레몬즙, 올리브유, 미지근한 물 우리가 먹게 되는데요. 즉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 사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해독법은 특히 다른 이런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데 너무 작게 피곤한 분들 있죠. 피곤하고 무기력한 분들. 그리고 또 입냄새 자주 나시는 분들, 잔병감 있는 분들, 피부 트러블 자주 일어나는 분들, 지방간 있는 분들도 괜찮아요.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립니다. 쉽게 간이 잘 지치는 분 있잖아요. 커피 많이 마시고 술 먹고 막 기름진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추천
드립니다. 지중해식 해독법 이거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레몬즙하고 꼭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쓰셔야 돼요. 그리고 미지근한 생수라고 그랬는데 용량으로 보면은 레몬즙은 한 10ml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도 10ml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지근한 생수를 한 200ml 이 세 가지를 잘 섞어서 하여튼 공복에 천천히 한 잔 마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지. 이걸 지중해식 해독 드링크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연 드링크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요. 이 레몬즙 속에 들어있는 그 간의 해독 효과를 자극한다고 그랬잖아요. 담배 분비를 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올리브유는 담즙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간 속 지방과 어떤 독소들을 담즙과 함께 배출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또 올리브유가 일정 부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미지근한 물은 이게 혈류를 확장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간의 순환을 돕는다. 그래서 독소가 장으로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이 세 개가 같이 잘 어우러지는 간단하면서도 효과도 좋은 먹기도 좀 편하고 기 때문에 서양에서 지중해식 해독법이다라고 해서 많이 쓰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한 잔이 간, 담낭, 장으로 이어지는 이 해독 루트를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천 팁이 있어요. 이것도 실제 해서 드실 때는 처음 한 일주일은 정도는 매일 하지 마시고 한 두세 번만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한번 시도해서 한번 먹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괜찮으시면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또 속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레몬즙의 양을 좀 줄여버리시면 돼요. 반 정도로 줄이고 식사 한 30분 전이나 잠들기 한 2시간 전에 공복에 마시면 또 좀 편안하게 드실 수 있고요. 또 마신 후에는 15분 정도 좀 움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좀 걷거나 좀 움직이 주셔야 간의 순환을 도와주고 뭐 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스트레칭 같은 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 효과를 조금 더 배가할 수 있고요. 하여튼 지중해식 해독법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이 아닙니다. 그냥 간에게 전달하는 아침 인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신사임당에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내 몸 안에는 100명의 현명한 의사 있다. 요걸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하시고 이 현명한 의사를 깨우는 하루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 보내시면은 정말 어렵게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생활을 하신다면 분명 우리 몸은 스스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발휘할 겁니다. 여러분 특히 아프신 분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회복을 제가 기원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